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동네 책방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좀 반가운 책이기도 해요. 그 황정은이라는 소설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고요. 제목이 굉장히 간단한데 일기라는 제목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왜 반가웠냐면 사실은 이 한국 소설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독자들 중에는 특히나 황정은 작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독자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설들을 쓰는 그래서 좀 마니아적인 지지층이 있는 작가 중 한 명이고 흔한 표현으로 이제 작가들의 작가라고 하는 있죠. 그런 작가들이. 네, 작가들에게도 어떤 우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맞아요. 그런 작가인데 그 표지 날개를 보시면은 이제 황정은이라는 작가를 모르는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자기 네, 소개가. 아무 소개가 없고 그냥 딱 소설가 그리고 본인의 사진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황정은 소설가가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책들에 이렇게 소개를 적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자신은 어떤 소설가로서라는 자기의 소개 이외에는 더 할 말이 필요가 없다라는 의지 같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만큼 소설가로서 다져오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가 첫 번째 산문집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려온 독자들에게는 이제 희소식 같은 책인 그러네요. 거죠. 나는 소설가다 그냥. 네. 예. 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설명할 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아니 그래도 처음 이제 서점에서 누군지 모르고 책을 고를 때 정보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고 출판사는 싫어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근데 관계가 돈독하게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소개가 계속 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네. 자, 어쨌든 어떤 작품들을 쓴 작가인지 조금 더 네. 소개해 주세요. 여태까지 이제 많은 소설집과 장편 소설들, 연작 소설집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2008년에 7시 32분 코끼리 열차라는 첫 소설집을 이제 시작으로 이후에 장편 소설 백의 그림자, 소설집 파시의 인문 등을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네. 특히 백의 그림자라는 작품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게 처음 출간됐을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입문작처럼 소개가 되기도 했고 저 역시도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어떤 작품들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떤 평론가의 추천으로 읽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첫눈에 좀 반해버렸다라는 느낌을 그럴 수 받은 있어요. 작품이 백의 그림자였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기도 한데 그 말씀드린 뭐 백의 그림자라던가 소설집 파시의 인문들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환상성을 지닌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백의 그림자에서는 주인공의 그림자가 이렇게 일어서는 환상적인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인물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어떤 항아리가 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풍경에 환상적인 면들을 섞어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뭐 진짜 무슨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일상에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설득력이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중에는 이제 죽은 연인이 영혼이 돼서 살아있는 연인에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달라붙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도 무섭지 않게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다룬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그렇게 묘사한다는 거는. 네, 환상성을. 맞아요. 근데 예. 그게 좀 과하지 않고 문장은 또 굉장히 감명하고 현실감 있는 대화들이 리듬감 있게 펼쳐지는 게 인상적인데 그런 작품들로 완전 이제 풍덩 그 매력에 빠져버린 독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작품들의 경우에는 이 환상성은 좀 옅어졌지만 예. 지금까지 작품들의 공통점은 황정은 작가가 사회 문제를 소설 속 인물들과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그런 사회적 이슈를 언급하는 작품들도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초기작의 경우에는 어떤 은유적으로 용산 참사라던가 아니면 가난 때문에 점차 내몰리거나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던가 그렇죠. 폭력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는 탄핵이나 세월호 시위 현장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인물들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가장 최근에 출간됐던 것 중에 디디의 우산이라는 이제 연작 소설에도 네. 리얼리티 성향을 다룬 작품들이 담겨 있고 여기에도 이제 시위 현장이라던가 광화문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환상성이 좀 네. 강했다가 이제 리얼리티가 더 강해지는 그런 작품으로 네, 맞아요. 가고 있다. 문장의 예. 스타일은 유지를 하면서도 그 관찰이나 서술이나 인물들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떤 건조해지지만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매력을 잃지 않는 그런 게 두드러지고 사실은 저희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데 기회가 이제 없었던 게 예. 연년세세라는 또 작품 이건 연작 뭘까요?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우리나라의 가부장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작 소설인데 그러니까 장편으로서도 읽을 수 있고 개별적인 단편으로도? 작품으로도 읽히는 그런 작품인데요. 한국의 가부장제를 이제 어머니와 그 이전 전후 세대를 다 포함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 오늘은 산문집을 소개해드리지만 기회가 되시면 연년세세라던가 그 전의 디디의 작품들도 우산이라든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는 소설책을 소개하셔야 될 것 같을 네. 정도로 소설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산문집은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타일로 처음으로 쓴 겁니까 이거는?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제가 소설 이야기를 길게 덧붙인 게 제가 이 코너를 그래도 1년 이상 했는데 황정은 네. 작가의 작품을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기회가 없어서 혹시 이게 좀 광범위한 독자층을 지닌 작가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산문집이 나온다고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네. 이 날개에 있는 것처럼 책날개에 소설가라는 정체성이 곧 산문 작가라는 뜻은 맞지만 생각보다 유명한 소설가 분들이 그 산문집을 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북토크나 이런 데에서 질문을 하면 소설을 쓰는 데 좀 전념하고 싶다. 그리고 산문으로서 개인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제 그 소설을 다 이 작가의 개인적 이야기를 그렇죠. 해석하는 또 경향들이 예. 있어서 생각보다 산문을 발표하지 않은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황정은 작가도 저도 모르게 그런 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책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산문집은 한 문예지에 실었던 일기라는 제목의 산문에서 기획이 시작됐다고 해요. 네. 이 책의 가장 앞에 실려 있는 산문인데 이제 발표 당시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문예지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마비돼서 거의 뭐 격리라던가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좀 사회적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작가가 특유의 시선으로 돌보는 그런 글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어떤 식이냐면은 전업소설가로서 자신은 이제 집에서만 일을 하고 동거인은 직장인이라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리 집에 숨어 있으려고 해도 동거인이 출퇴근을 하는 이상 자신도 위험에 놓여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집에서 격리되고 분리되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열악한 위기에 처해 있을지 우리가 힘없고 덜 가진 자들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전염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일상이 파괴되는 더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굉장히 좀 섬세한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특유의 서늘한 톤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그 표지 카페에도 있듯이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어떤 따뜻한 의지나 제안을 잃지 않는 그런 글이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읽은 독자나 출판사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일기를 써서 책으로 내자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표지 있는 말이 바로 그거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당신이 내내 건강하기를 바랬다. 네. 지금도 당신의 건강 그걸 바라고 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각자 건강해서 또 봅시다. 네. 네, 언제고 어디서든 다시 이게 그런 의미로 첫 문장이 쓰여져 있는 맞아요. 거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잖아요. 누군가는 좀 덜 세련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작가 계속 평안하시기를이라는 안부를 전하는 글들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게 좀 이 작가의 곧 진심처럼 느껴지는 그런 산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산문이라는 것은 작가의 내밀한 개인적인 얘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일상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네.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도 어떤 황정은이라는 작가 개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 작가는 어떻게 글을 쓸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어디에서 소설의 이야기를 가져올까, 그렇죠. 이런 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묵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작가로서 뭐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글을 쓰는 일상이라던가 동거인과 뭐 화분을 가꾸고 뭐 장을 봐서 밥을 해먹고 이런 이야기, 뭐 조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황정은 작가는 그동안의 소설 작품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우지 말아야 할 사회적 장면들을 이제 계속 포착해오고 소설해온 것처럼 자신의 일상과 사회적 문제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사소하게 등장하긴 하지만 다른 이제 에피소드들에 비하면 예. 파주로 이사를 한 뒤에 자유로를 오가면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구조물, 그거를 이제 전시 상황에 만약에 폭발을 하면은 파주는 이제 수도권과 분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라던가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에 큰 천둥 소리가 나자 식당 안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을 하고 멈췄대요. 그러더니 한 명이 폭탄인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네, 우리가 휴전국가라는 인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파주의 사람들은 계속 북한과 가깝다. 이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내면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가도 굉장히 생경한 일상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아마 이 작가가 특유의 더 섬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착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안온하고 평온하게만 보이는 지금 사회에 좀 아래쪽에 숨겨진 얼굴들을 계속 들추고 그거를 자기의 일상과 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소설가로서의 어떤 네. 관찰력, 예리한 관찰력과 그리고 또 그 깊은 사유, 이게 같이 병행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일기라는 좀 다소 가벼워 보이는 제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산문집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일상적인 글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밀도가 너무 높아서 글이 이렇게 쉽게 잘 읽히지는 않았어요. 진도가 안 나가죠. 네, 그럼. 곱씹어야 하고 분명히 아주 정리가 잘 된 이제 간명한 문장들인데도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사회가 코로나에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피로도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편 읽어 나가면서 이 작가가 굳이 이 산문집을 통해 계속 사회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분명히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있던 문제들인데 뭐 세월호라던가 그렇죠. 노동 이슈라던가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미뤄뒀구나 내가 이 문제들을 너무 힘드니까. 네, 이미 먼 문제로 내가 갖다 놓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좀 산문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너무 힘들면 회피하게 되죠. 네, 뭔가를 맞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의 앞으로 끌어다 놓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 작가는 동거인과 함께 매년 목포항을 찾아서 세월호를 보고 온대요. 그래서 그 목포에서 보고 돌아오는 풍경들이라던가 아니면 고 김영균 씨처럼 노동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새 다른 상황들을 핑계로 마치 사라진 것처럼 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을 산문집을 통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미투라던가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벌써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는 이제 산문집의 끝에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미투 운동 당시에도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친족내 성폭력.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와 함께 다뤄지는 여전히 뉴스 사회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런 거에 대해 작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 아프게 고백을 하면서 일기라는 제목에 사실 우리도 일기장에 쉽게 적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신의 가족사나 경험을 고백할 때 사실 자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이 글을 발표함으로써 혹시나 자신의 자매들이나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자매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이 글을 쓰게 됐다라는 것들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적힌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왜 황정은의 소설을 읽을 때 안도할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회적 문제나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다룰 때 뭐 꼭 윤리적이라고는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가라는 믿음이 이 산문집을 그 부분에 통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네, 한 번 더 좀 신뢰를 쌓게 되는 그런 산문집이기도 하나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이것도 그것까지도 고민해서 네. 이야기를 꺼내는 그렇습니다. 사실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맞아요. 예, 황정은 작가의 소설이나 산문이 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기서 믿음이 더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이 작가가 산문집에서 이 안다라는 어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나는 안다. 이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 알고 있을까? 이런 안다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황정은 작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쓰려고 노력한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알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게 과연 진실일까? 혹시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작가가 하지만 이런 작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렇죠. 좋은 문학 작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동네 책방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 소설가 황정은의 첫 번째 에세이집 일기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목요일 순서 마치고요. When October Goes 베리 매닐러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when October goes, the snow begins to fly above the smoky roofs. I watch the planes go by, the children running home beneath a twilight sky. 뉴스 시사 전문 채널 KBS 1라디오가 새로워집니다. 더욱 깊이